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조중심 꿀국사 꿀입니다. 오늘 53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 전국 각지에서 치러졌는데요. 특별히 이번 차수엔 공공기관 응시를 비롯해 실질적인 평가 지표로 활용되는 심화 과정만 실시됐습니다.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의 인기가 날로 치솟다 보니 올해부턴 시험 접수할 때부터 마치 추석이나 설 명절에 기차표를 예매하는 것처럼 이 줄어드는 대기 인원을 바라보면서 지루하고 한편으론 초조한 과정을 거쳐서 어렵게 접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낮에 수업이나 업무로 바쁘신 분들이 쉽게 신청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저도 이미 치러진 지난 51회 또 52회 시험엔 응시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경험이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도 올해 시험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계속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좋은 결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험을 보러 갔었는데 그렇게 어렵게 다들 준비를 하셨을 텐데 또 생각보다 결시자가 많아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작년 말에 치르고 워낙 오랜만에 보는 시험이라 제가 감을 많이 잃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도 됐는데 그래도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의 출제 방향이나 난도는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편하게 한 문제 한 문제를 풀고 다시 한번 쭉 검토를 하고 여유있게 시험장을 나섰는데요. 아무튼 오늘 이 해설 방송도 저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 문제 한 문제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 저희 꿀국사에선 5세기 삼국시대를 다루고 있죠. 삼국시대 중반을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문제 중에 저희 꿀국사에서 언급했거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진도의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고 앞으로 저희 꿀국사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꿀국사와 함께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접근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53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문제풀이 시작할 텐데요. 보통 저희가 일제강점기 직전인 30번대 초반까지 문제를 풀어왔었죠. 지금까지보다 조금 범위를 늘려왔습니다. 오늘은 40번까지 풀이할 텐데요. 앞으로 제가 근현대사에도 정통해서 50번 끝까지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굉장히 쉬운 문제죠. 일단 1점짜리 문제입니다. 시간을 품은 돌 무슨 시대로 여행. 보시면은 주먹도끼입니다. 이것만 보면은 바로 구석기 나오셔야 됩니다. 밑에 보기 보겠습니다. 가락바퀴를 이용해 실을 뽑았다. 어쨌든 실생활에 여러가지 실용적인 도구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신석기부터입니다. 자, 이거 신석기고요. 구석기 시대 때는 그냥 지금 방금 보신 이 주먹도끼, 찌개 이외에 그런 돌 이외에 그런 도구가 없었습니다. 반달 돌칼을 이용해 별을 수확했다. 역시 신석기 때 이야기고요. 고인돌을 축조했다. 부족사회의 모습이죠. 청동기 때 모습 되겠습니다. 거푸집을 이용해 세형 동검을 제작했다. 거푸집인데 같은 그러니까 동으로 만든 거지만 비파형 동검이 나오면 청동기고요.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심플화되는 거죠. 세형 동검이 나오면 이거는 이후 철기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청동기 때 비파형 동검이 있었지만 이것이 이제 세형 동검으로 심플하게 변화되는 것이죠.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거주했다. 일정한 그런 집의 모양이 없이 보통 동굴에서들 거주를 했었죠. 구석기의 모습 정답 5번 되겠습니다.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 항상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현대사까지 순서에 따라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1번부터 10번까지는 다 고대사에 대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순서로만 봐도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 아주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2번 보겠습니다. 이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천군과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했다. 고대 연맹왕국 하면은 우리가 부여, 고구려, 동해, 옥저, 사만 이런 나라들을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는데요. 천군과 소도가 있었다 하면은 또 이것은 사만에 대한 설명 되겠죠. 소도라고 하면은 또 소떼라고도 해서 이렇게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도망을 갈 수 있는 곳, 그런 천군 제사장이 다스리는 그런 지역을 말하는데요. 자, 사만에 대한 설명 골라보겠습니다. 먼저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이것이 바로 사만에 대한 설명 되겠습니다. 혼인풍습으로 서옥제가 존재했다. 서옥제가 뭐냐면은 대릴사위입니다.
대릴사위제고요. 이 대릴사위제가 있었던 나라가 고구려 되겠습니다.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했다. 여러 가라고 하면은 그런 동물의 이름을 따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런 이름들이 있었죠. 사출도, 부여에 대한 설명되겠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는 12배로 갚게 했다. 이른바 일책 12법이라고 하죠. 역시 같은 부여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족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라는 풍속이 있었다. 이거는 동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참고로 여기 지금 고구려의 대릴사위, 서옥제 나오는데요. 반대로 대릴사위와 반대되는 그 민며느리 제도가 있는 나라가 있었죠. 바로 여기 지금 보기 없는 옥저 되겠습니다. 정답은 3원에 대한 설명 1번 되겠습니다.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엔 순서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꿀국사 보시면서 각 왕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익혀두다 보면은 이런 문제들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볼까요? 온달이 왕에게 아뢰기를 가번복입니다. 온달이 왕에게 이르기를, 온달만 보면은 바로 요즘 뭐 드라마도 나옵니다만은 온달이 고구려 후기 때 사람입니다. 고구려 후기 때 온달하면은 평강공주 생각나고요. 평강공주는 25대 평원왕의 딸입니다. 그래서 평원왕의 사위로서 온달이 출발을 했는데 실제로 활약했던 것은 그 다음 왕 때인 26대 영야왕 때의 일 되겠습니다. 26대 평원왕 때부터 시작해서 영야왕 때까지 활약을 하다가 전사했었죠. 10월에 백제왕이 병력 3만 명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해왔다. 왕이 군대를 내어 막다가 날아온 화살에 맞아 이달 23일에 서거했다. 화살에 맞아서 죽었던 왕, 백제를 상대로 싸웠던 왕, 비운의 왕, 16대 고국 원왕 되겠죠. 왕이 병력 3만 명을 거느리고 이걸 가지고 고구려는 백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를 박박 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 장수왕 계속해서 백제를 침략하고 무릎을 꿇리기에 이르는데요. 백제를 침략해 도읍 한성을 함락시켰다. 그리고 백제왕 부여경을 죽이고,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부여경을 죽이고 남녀 8,000명을 포로로 잡아 돌아왔다. 여기서 죽은 백제왕 21대 계로왕 되겠습니다. 광개토대왕도 백제 한성을 쳤고요. 장수왕도 백제 한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광개토대왕은 당시 백제 아신왕에게 항복만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무릎 꿇게만 했고요. 그 뒤를 이은 장수왕은 직접 쳐들어가서 계로왕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때 쳐들어간 왕은 20대 장수왕 되겠습니다. 계로왕은 백제왕이고요. 이것만 보면 바로 순서 잡을 수 있겠죠. 나, 다, 가. 정답 4번입니다. 가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백제 제25대 왕 무령왕 되겠습니다. 백제 무령왕릉 한 번씩 수학여행도 다들 다녀오셨을 텐데요. 무덤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의 무덤은 피장자와 축조 연대가 확인된 유일한 백제 왕릉입니다. 백제의 기록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 왕릉조차도 이렇게 제대로 밝혀진 것이 무령왕릉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은 그런 발굴을 통해서 백제에 대한 그런 비밀이 더 벗겨졌으면 좋겠네요. 익산의 미륵사를 창건했다. 이것은 백제 30대 무왕 때 일입니다. 백제가 거의 멸망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 그래도 이때가 굉장히 중흥을 또 하던 그런 시점이었는데요. 이후로 오래 가지 못해서 백제는 멸망했죠. 중국 남조의 양나라와 교류했다. 중국이 남북조 시대를 거치면서 삼국시대 중반부터 중국은 남북조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난립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 우리의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가 더욱더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었습니다. 남북조 시대 후반기에는 중국의 남쪽에는 이 양나라가 있었는데 이 당시 양나라와 교류하였던 왕이 바로 이 무령왕 되겠습니다. 일단 정답 2번이고요. 공흥에게 서기를 편찬하게 하였다. 한 나라에서 역사책을 편찬하게 할 때는 그 나라가 제일 잘 나가던 때입니다. 백제는 바로 근초고왕 때 이 고흥에게 서기를 편찬하게 했습니다. 13대 임금이죠. 삼국 중에서 백제가 가장 넓은 건 아니었지만 고구려로도 뻗어나가고 그런 강대한 그런 국력을 자랑하던 시기였습니다.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를 수용했다. 근초고왕의 손자인 침류왕 때 되겠습니다. 이전에 꿀국사에서 언급했죠. 근데 불교를 받아들이긴 했는데 더 이게 성행하지는 못했었다고요. 사비로 천도하고 행정조직을 재정비했다. 사비로 천도했다. 26대 무령왕 다음 왕이죠. 26대 성왕 때 이야기 되겠습니다. 성왕이 이 당시 이렇게 기울어가던 백제를 굉장히 또 중흥시키고 다시 한번 백제의 전성기를 꾀했습니다만은
그 낮의 동맹으로 신라와 함께 차지했었던 한강을 신라가 다시 배신하고 성왕이 그만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했죠. 그러면서 성왕의 그런 중흥책은 수포로 돌아가고 성왕은 또 비운의 왕으로 남게 됐습니다. 자, 그런 그 관산성 전투가 있은 후에 백제는 신라에 대해서 정말 이를 갈고 또 갈겠죠. 그러다 보니까 관산성 전투 이후 백제는 지속적으로 신라를 계속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라는 그렇게 공격을 받아서 더 이상 이대로는 못 살겠다. 고구려와 손을 잡고 백제를 멸망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고구려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신라의 김춘추가 고구려로 가서 우리 손잡고 함께 백제를 칩시다 했는데 막상 고구려는 니들이 옛날에 우리한테 빼앗은 그 땅 돌려줘라. 그러면 생각해 볼게. 이렇게 한 거죠. 지금 고구려 왕이라고 했는데 뭐 고구려 왕 당시 왕은 보장왕이었고요. 사실 이때 고구려의 실질적인 권력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망리지 연개소문이었습니다. 이거는 고구려 왕이라고는 했지만 연개소문이 했었던 말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런데 김춘추가 자기가 신라 왕도 아닌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했었더니 연개소문이 화가 나가지고 그만 가둬버리죠. 그래서 김춘추는 결국 이 보장왕한테 내가 왕한테 가서 이거 돌려달라고 할 테니까 저 좀 풀어주세요 해가지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풀려납니다. 자, 이제 백제도 안 되고 고구려도 안 됩니다. 물론 뭐 핑계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신라가 살기 위해서는 이제 저 멀리 중국의 당나라에 손을 뻗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나라와 손을 잡고 삼국을 모두 멸망시키고 통일을 앞당기게 되죠. 자, 나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입니다. 백제가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인데요. 황산벌의 전투입니다. 그래서 계백 노래도 나옵니다만은 백제의 계백 장군 그리고 신라에서는 이 관창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 장수가 이렇게 맞짱을 뜨고 있었죠. 물론 관창은 신라를 대표하는 장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화랑 정신을 가지고 혼자 적진으로 뛰어든 다음에 장렬히 전사하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는 자, 다시 보기로 돌아가 볼까요? 가는 김춘추가 고구려에게 함께 백제를 칩시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때고 나는 이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한창 진행이 되고 백제는 정말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황산벌 전투의 모습인데요. 자, 그럼 이 사이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당과 손을 잡았을 겁니다. 자, 정답 보시면은 2번 되겠습니다. 5번 정도 2번이고요. 자, 다른 보기 볼까요? 안승이 보덕국 왕으로 임명됐다. 자, 황산벌 전투 이때가 660년이었습니다. 백제가 멸망하던 그 해였고요. 황산벌 전투가 끝나고 백제는 사실상 멸망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며칠 더 가다가 결국 의자왕이 항복을 하죠. 안승이 보덕국 왕으로 임명됐다. 이건 668년 고구려가 멸망하고 그 후가 되겠습니다. 고구려 멸망 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왕이 피살됐다. 아까 4번에서 이야기했던 거죠.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백제는 신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흑치상지가 임존성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나라가 망했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백성들은 다시 일어섭니다. 백제가 황산벌에서 멸망하고 나서 다시 흑치상지, 복신, 도침 등이 부흥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제 멸망 이후의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백제 왕족들, 백제 그 의자왕의 왕자들은 외와 함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백제를 일으켜 보려고 합니다. 이거 역시 외와 함께 손을 잡고 신라군과 백강에서 굉장히 커다란 그런 전투를 벌였었는데요. 역시 백제 멸망 후에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자, 대화를 볼까요? 원종과 애노가 세금 독촉 때문에 봉기하더니 원종 애노 여러분 바로 아셔야 됩니다. 신라 말기 때 신라가 그런 귀족들의 권력 다툼으로 백성들만 죽어나오고 있었죠. 이 당시는 진성여왕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신라 51대 임금이죠. 그 뒤를 잇는 효공왕 때쯤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곳곳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못 살겠다. 귀족들 권력 다툼에 왕은 사치와 향락을 일삼고 있고 이대로는 못 산다 해서 백성들이 곳곳에서 난리를 일으켰죠. 하지만 다 진압되고 이후에 정말 힘이 큰 호족들 그리고 군사력을 거느린 호족들에 의해서 신라는 다시 삼국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바로 이른바 후삼국 시대로 접어드는 것이죠. 자,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볼까요? 궁예가 국호를 태봉으로 바꾸었다. 바로 후삼국 시대의 모습 되겠습니다. 후고구려. 또 그러다가 후고구려가 다시 마진으로 바꾸고요. 다시 태봉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다가 고려로 바뀌게 되죠. 독서 3품과가 처음으로 실시됐다. 이것은 신라 하대지만 38대 원성왕 때 이야기입니다. 권력들의 귀족 다툼이 그래도 시작된 시점이기 때문에 나라가 그렇게 혼란하지는 않았습니다. 왕의 장인인 김흉돌이 반란을 일으켰다. 제가 이전에 또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외척에 대한 이야기할 때 항상 언급을 하던 사람인데 31대 신문왕 때 이야기입니다. 신문왕의 장인인 김흉돌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당하고 참살됩니다. 무열왕의 직계 자손이 왕위를 세습했다. 무열왕 29대 임금인데요. 아까 전에 문제에서 본 김춘추가 이 무열왕 되겠습니다. 무열왕의 직계 자손이 왕위를 세습했다. 그래서 29대 무열왕부터 36대 혜공왕까지 이 무열 왕계가 이어지게 되죠. 자, 지금 제가 말한 이 시대는 제 51대 52대 임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38대 31대 29대 다 이거보다 한참 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무열왕의 직계 자손으로 왕위를 세습하다가 무열왕계의 가장 마지막 임금이 바로 이 36대 혜공왕 되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는데 왕이 어리다 보니까 귀족들이 여기저기서 반란을 일으키고요. 그러다가 결국 김양상이란 귀족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라의 왕계는 무열계에서 17대 내물마립간의 자손들인 내물계 김씨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신라의 하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정답, 농민 반란 이후에 후삼국이 난립하는 1번 되겠습니다. 자, 이 사찰을 창건한 인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당의 건너가 군인으로 활약했고요. 왕이 쟁탈전에 가담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44대 민해왕을 죽이고 45대 신무왕을 등극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에 자신이 세웠던 그 신무왕이 죽고 아들 문성왕이 즉위하면서 입지가 조금씩 좁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문성왕이 보내 자객에게 살해당합니다. 바로 바다의 왕자 장보고 되겠습니다. 장보고 하면 1점인데요. 굉장히 쉽게 보기 잡아낼 수 있습니다.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이 유통됐다. 이건 고려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고려 숙종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고려 숙종은 15대 임금입니다. 중국의 농서인 농상집요가 소개됐다. 이거 조선시대 때 농사직설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원나라의 농서인데요. 고려 충정왕 때가 되겠습니다. 고려의 30대 임금입니다. 공민왕 바로 전 임금이에요. 면화, 고추 등이 상품 작물로 재배됐다. 이거 안 봐도 뻔하죠. 조선 후기 때 이야기고요. 청해진, 장보고 하면 청해진 바로 나와야 됩니다. 아마 바로 눈에 들어오신 분들 많았을 겁니다. 해상무역이 전개됐던 이야기 4번 되겠고요.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기 위해 경시서가 설치됐다. 시장을 감시하던 그런 기관 경시서, 고려시대 때가 되겠습니다. 조선 초기까지 있었습니다. 자, 국가에 대한 문제 계속 나오죠. 우리 연구소에서는 어디에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 자, 볼까요?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 어딜까요? 자, 정혜공주, 바로 나옵니다. 3대 문왕의 딸이었죠. 3대 문왕의 둘째 딸이었던 정혜공주 무덤. 이상하게 발에는 왕릉이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2명의 공주 무덤이 있는데 이 공주 무덤을 통해서 당시에 그런 발해의 모든 그런 정치, 사회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추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장문유가 나오죠. 장문유의 등주 공격, 인안, 대흥 연호의 사용. 보시면 이 인안은 2대 무왕의 연호고요. 대흥은 3대 문왕의 연호였습니다. 여기 나온 정혜공주 아버지가 되겠죠. 자, 바로 발해에 대한 설명 될 겁니다. 이거 보기만 보시면은 몇 가지 정혜공주, 장문유, 인안, 대흥 이런 키워드만 보시면은 발해란 거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볼까요? 철전인 건원중보를 발행했다. 앞서 고려 숙종 때 은병 이야기도 했는데요. 건원중보, 고려 성종 때 나온 화폐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상 최초의 그런 화폐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고려 시대 때 이야기고요. 솔빈부의 말일 특산물로 거래됐다. 솔빈부, 지역 이름 같죠? 발해는 지역을 5경, 15부, 62주로 이렇게 나눠서 다스렸는데 그 15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솔빈부의 말. 이게 북방에 있다 보니까 이런 좋은 그런 종마들이 많습니다. 만주 벌판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초원지대가 형성돼 있고 거기서 좋은 말들이 많이 생산이 됐다고 합니다. 지방관을 감찰하고자 외사정을 파견했다. 이것은 신라의 이야기죠. 신라 문무왕 때부터 실시된 일입니다. 신라 문무왕 때부터 시작된 이야기고요. 그래서 지방에 소속된 관리가 아니라 지방관의 비리를 감시하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무왕 신라 30대 임금입니다. 거란도, 영주도, 여기서 도가 뭘까요?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길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란도 영주도 등을 통해 주변국과 교류했다. 지금의 그런 잘 뚫린 그런 고속도로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다른 나라와 이을 수 있는 그런 교통로가 되겠습니다. 발해에 대한 설명, 니은 그리고 리을입니다. 거기 보시면 거란 영주하는 그런 지명만 봐도 여기가 발해 쪽이겠구나라고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발해에 대한 이야기, 특히 지리적인 그런 힌트가 많았습니다. 니은과 리을 정답 4번입니다.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저 이거 정말 보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일단 모르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글자의 의미라도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볼까요? 둥근 얼굴에 자비로운 인상을 지녀 백제의 미소라고 불립니다. 자비로운 인상, 백제의 미소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일단 웃는 얼굴이겠죠. 굉장히 근엄하고 뭐 이렇게 무뚝뚝한 얼굴이 아니라. 자, 볼까요? 네, 잠깐 좀 확대를 했는데, 1번 보겠습니다. 1번 보시고요. 2번 보시고, 2번 별로 안 웃는 것 같아요. 3번 약간 근엄합니다. 약간 화나신 것 같기도 하고, 5번 밑에서 보니까 좀 너무 좀 위대하게만 보이는데 이렇게 편안한 그런 얼굴은 아닙니다. 4번 볼까요? 뭐가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굉장히 웃고 있습니다. 그 동자승 같은 그런 얼굴 같기도 한데요. 웃는 얼굴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4번으로 골랐습니다. 백제의 미소라고 불립니다. 기본적으로 이것만 봐도 4번인 거를 이렇게 쉽게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뭐 사람마다 나는 뭐 5번이 더 웃는 얼굴 같은데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것만 보시면은 금방 답을 잡아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게 1, 2, 3, 4, 5번이 다 뭔지 몰라도 이런 힌트만 잘 또 보면은 정답을 우리가 쉽게 골라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접근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지만요. 일단 우리가 풀 수 있는 한 최대한 그런 그 지문이라도 의존을 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이게 어디냐면요, 서산에 있는 마의 3존물 되겠습니다. 보시면 셋이죠. 하나, 둘, 셋 해서 3존물입니다. 그렇게 있고요. 나머지는 1번 같은 경우에 제가 뭐 다른 그런 풀이에서 이렇게 봤는데, 이거 1번은 뭐 안동에 있는 거고요. 5번은 이거 뭐 파주에 있는 거라고 하네요. 저는 논산에 있는 은진미륵인 줄 알았는데 파주에 있는 거라고 합니다. 2번, 3번은 다른 데서 찾아봤는데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정답 4번 되겠습니다. 드디어 고려로 넘어왔습니다. 볼까요? 연호를 광덕으로 정했다. 그리고 후주에 토산물을 보내다. 당시 중국은 이제 5대 10국 시대, 나라가 이제 당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5대라고 해서 이렇게 갈라져 있었는데요. 후한, 후주, 후진, 후량, 후당 이렇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의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었고, 얼마 후에 송나라로 다 통합이 됩니다. 자, 그 당시 그 후주에 토산물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고려가 그 당시 중국에 있었던 후주와 교류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토산물을 보내고 또 후주에 있었던 한 사람이 오죠. 쌍기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와서 고려의 신하가 되고, 이 사람에 의해서 과거제도가 실시가 됩니다. 바로 이때가 바로 고려, 결론은 다 이야기하는데요. 고려 광종 때 되겠습니다. 고려 4대 임금이죠. 보시면은 백관의 공복을 정했다. 광종의 세 가지 업적이라고 하면은 또 호족을 이렇게 억누르는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야기했었던 과거제도, 또 공복제정, 그리고 노비 안건법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전국에 12목을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했다. 이거는 고려 6대 성종 때 이야기입니다. 주전도감을 설치해서 해동 통보를 발행했다. 아까 전에 뭐 은경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15대 숙종 때 이야기고요. 자, 아까 세 가지 얘기했죠. 광종의 세 가지 업적, 과거, 공복제정, 그리고 노비 안건법. 정답 3번 되겠습니다. 거란 침입에 대비해 개경의 나성을 축조했다. 요거는 8대 현종 때 이야기입니다. 현종 때 거란의 침입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죠. 국자감에 서적포를 두어 출판을 담당하게 했다. 2번처럼 15대 숙종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숙종 하면요, 조선시대 때 세조 아시죠? 7대 세조. 이 세조가 자신의 조카였던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됐습니다. 끝내 그 조카를 죽였죠. 근데 그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꿀국사에서도 지난 시간에 백제 팔수태후 이야기하면서 고려의 천추태후와 정말 똑같다, 그런 평행이론 이야기도 제가 소개를 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 왕이 오른 과정이 정말 똑같습니다. 조카였던 14대 헌종을, 어린 조카를 밀어내고 자기가 세력을 이끌고 왕이 됐죠.
예, 조선 세조와 똑같은 모습으로 왕이 됐는데 또 의외로 그렇게 해서 불법적으로 왕위에 올랐지만 정말 눈에 띌 만한 업적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조도 그랬죠. 세조도 그렇게 해서 왕위에 오른 다음에 상당히 왕으로서 많은 그런 업적, 경국대전, 직전법을 비롯해서 많은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또 그렇게 왕위에 오른 인물들이 업적들을 많이 남긴다. 그런 아이러니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